일제 강제 동원의 전면적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그 토대를 만들어 주신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용기 있는 첫 증언의 파급 효과는 컸다. 그때까지 차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숨어 살던 후속 증언자들이 줄을 이었다. 1991년에만 약 10명의 생존 위안부가 신고를 했다. 현재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는 문필기 할머니도 당시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을 듣고 용기를 내 신고를 결심했다. 이옥선, 근근 순득이, 김순득. 김학순이 한날 저녁에 아이 테레비를 본 게는 막 우는 거야. 그래서 나도 그 앉아서 그냥 막 울었어. 거기서 우는 거 본 게는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때는 그래도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 막 같이 우는데 가만히 난주 들은 게네 노 대통령이 6월 25일까지 신고를 하라 그러더라고.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은 당시까지 위안부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오던 일본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밝히는 데 크게 기여한 도쿄 주오대학의 요시아키 교수. 그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계기로 김학순 할머니를 꼽는다. 直接のきっかけはキム・ハクスンさんが名乗り出て、その訴えていることを見てですね、自分も調べてみようというふうに思ったわけです。実際に被害者が名乗り出たという衝撃は非常に大きかったですね。それから彼女は事実関係を明らかにしたいということと、そういう事実を日本の若者たちに知ってもらいたいというふうに、訴えていましたので、じゃあ事実関係を明らかにするのは、歴史家の役割かなと思って調査を始めたんです。2番目はですね、요시아키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각종 국가 기밀 문서들을 뒤졌다. 그 결과 당시까지 알려져 있지 않던 위안부 제도의 성립 시기와 모집 방법, 운영 체계에 관한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낼 수 있었다. 実際に朝鮮半島でどういうことが起こったかというと、最初は総督府が業者を選定して集めさせるわけですけれども、集めていく過程で、業者がですね、最もあり得る形は人身売買ですね。親に全借金を渡して連れていく。それからもう一つは慰安所っていうのはどういうところなのかをきちんと説明せずに騙して連れていく。騙して連れていくっていうのは誘拐になるわけですけど、それからある場合には拉致というふうなことがあったと思います。 일본군이 개입한 위안소가 최초로 설치된 것은 1932년경 상해. 그러나 초창기까지만 해도 일본군 위안부들은 대부분 일본의 매춘 여성들이었다. 그러나 1937년이 되자 상황이 달라졌다. 일본이 북경을 점령하면서 중국과의 전면전을 시작한 것이다. 중일 전쟁의 발발은 전선을 급속히 확대시켰고 추가 병력들이 배치되면서 중국에 거주하는 일본군들의 숫자가 갑자기 늘어났다. 상해를 점령하기 위해서 파견된 일본군이 상해 파견군이고, 그런데 예상 밖으로 국민당 군대 강한 저항에 의해서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그래서 본국에서 다시 급히 3개 사단 병력을 추가를 하고, 이렇게 병력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과정에서 당연히 상해의 민간인 위안시설로서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랬을 때 신속하게 이런 그 병력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군이 직접 이걸 관리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군이 나서서 위안소를 설치하고 위안소 모집을 본국과 식민지 조선에게 요구하는 것이었죠.
이후 전선이 계속 확대되면서 일본은 지속적으로 많은 수의 군 위안부들이 필요했고 이를 모으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한다. 그 중에 하나가 근로정신대, 즉 공장에 취업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여성들을 모집했다. 인신매매의 방법도 동원됐다. 당시 처녀들을 집단으로 인신매매한 부부가 붙잡혀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외에도 납치까지 감행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강제 동원의 방법들이 동원된다. 실제 대부분의 조선인 위안부들이 1937년 이후 끌려가게 된다. 그러니까 일본군이 위안소를 필요로 했던 목적은 어떤 인권이나 이런 병사 개인의 인권 때문에 위안소가 필요했던 것은 아니고요. 전쟁을 위해서, 전투를 위해서 필요했던 건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그 비전투적인 요소, 다시 말하자면 약탈이나 방화, 강간을 예방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었고요. 특히 강간의 예방의 측면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성병의 예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군의 데이터에 보면 성병에 걸린 병사가 평균 58일에서 91일 사이 정도의 전투를 수행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건 굉장히 큰 그 타격이지 않습니까? 병력 운영에서는. 그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일본군 자체의 병사들이 군이라는 그 폐쇄적이고 통제적인 구조에서 자신의 어떤 그런 통제되고 폐쇄된 사회로부터 배출할 수 있는 욕구불만의 구조가 차단돼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배출구가 위안소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대대적인 강제 동원이 시작되기 이전에 끌려간 경우도 있었다. 해남에서 살고 있는 올해 85살의 공점엽 할머니. 할머니가 중국으로 간 것은 1935년. 땅 한 평 없는 부모님 밑에서 팔남매가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을 하던 할머니는 비단 공장에 취직시켜준다는 말에 속아서 중국으로 가는 차에 올랐다. 나만 혼자뿐이 아니라 공장에 비단장 공장에 간다고 다 데리고 와서 거기다 셀밖에 다 씌워놨더라고. 동무들 많이 있다고, 지금 많이 왔다고, 같이 모두 공장에 들어갈 그냥 처자들 많이 나왔다고. 이제 시방은 아가씨라 그런데 전에는 처자라고 했거든. 처자들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같이 가서 공장에 가서 비단장 공장에 가서 비단장 돈 많이 벌고 아주 저 집에다 돈 붙여주고 고생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다가 비랑 맞을 대로 보내갖고 얼마나 나 고생한지요. 그러나 도착한 곳은 비단 공장이 아니라 평양 직업 소개소, 즉 민간인 위안소였다. 당시 할머니 나이 16살. 그 후 할머니는 상해 하얼빈 등지로 다니며 8년여 동안 강제로 위안부 생활을 해야 했다. 그 이럴 때 뭐 군인들 많이 나와서 손님을 많이 받은 게 그렇게 질로 힘들었지. 손님이 금방 잠깐 자고 나면 또 거기서 기다려. 여기서 또 이렇게 나래 서서 기다려. 문 토닥토닥. 당 끝도 안 났는데 그 손님은 일어나도 안 했는데 문 두드네 발떠. 얼른 나오라고. 나오면 이제 자기 차례 된다고. 그 군인들 많이 받은 데로 가서 제일로 내가 아주 징해서 징해.